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거 되게 색다릅니다. 강의에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서서 이렇게 대화하고 또 이렇게 그림을 같이 볼 수 있다는 게 이제 독특하기도 하고 즐겁네요. 여러분들 강의 재밌게 들으셨습니까? 네. 질문 있으세요? 방구가 그때 당시에 인기가 없었는데 어떻게 작품이 그대로 보존이 가능한가요? 보존이 가능한 건 간단합니다. 왜냐면 일단 안 팔렸으니까 쌓아놨을 거 아니겠습니까? 안 팔렸으니까. 그리고 이제 고우는 그걸 다 누구한테 줬냐면 동생한테 줘요. 동생이 화상을 하니까. 근데 이거 보세요. 내 동생이 화상을 경영하는데 내 그림이 안 팔린다? 이거 진짜 인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갱 같은 경우는 생판 남인 태호한테 가서 매달렸잖아요. 내 그림 좀 팔아달라고. 근데 고우는 어떻습니까? 뭐 집안 대대로 이제 그 구필화랑이라고 하는 화랑도 운영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자기의 친동생이 파리에서 화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팔렸다는 거.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그 그림을 해석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게 다 편지를 써줘요. 대부분이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고우가 그림을 그리고 그 동생한테 보낼 때 팔아달라고 보내는 겁니다. 내가 이 그림 왜 그렸는지, 내가 무엇을 묘사했는지, 이 그림 그릴 때 내 감정이 어땠는지를 명확하게 고우는 그걸 편지로 썼죠. 그래서 보관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남불에서 그렸을 때는 그림이 안 팔렸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갖고 있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파리로 올라갈 때 다 먼저 기차로 보냈습니다. 그게 다 어디로 갔냐면은 태호 집으로 간 거예요. 태호 화상이나 태호 집으로 간 거죠. 이제 죽고 나서는 원래는 고우 그림이 많이 남았죠. 많이 남았는데 이걸 원래 반고우의 제수씨죠. 요한나란 여자가 반고우의 누나도 있고 동생들이 있어서 다 그들한테 얘기해요. 고우 그림 이렇게 많은데 가져가라고. 근데 아무도 안 가져갔어요. 그래서 원치 않게 그걸 상속받은 거예요. 요한나가. 내가 그걸 가져야지가 아니었어요. 원래 가족들한테 주려고 했어요. 근데 안 가져가서 그걸 갖고 있었고, 그때만 하더라도 인기가 없으니까 요한나도 자기 아주버님이었던 고우 그림에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관심이 없다. 언제부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냐면 유품이죠. 자기 남편이었던 태호의 유품을 정리하는데 편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 누구하고 주고받았던 걸까요? 고우가 썼던 거겠죠. 자기 동생 태호한테 한 600여 점의 편지가 있었던 거죠. 예, 왜냐면 지금처럼 카톡도 없고 하니까 그들은 그러니까 매일 편지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또래까지가 군대에서 편지 쓴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이등병 때 시간만 나면 편지 썼던 거예요. 제가 볼 때 태호도 그랬을 것 같아요. 고우하고 형제끼리 계속 편지를 주고받았던 거죠. 그 편지를 읽어가면서 이제 요한나가 자기 아주버님에 대해서 이해를 한 거죠. 근데 그때부터 이제 그 편지를 가지고 책도 내준 거예요. 그 책을 내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우리 그 미국 가수 중에 돈 맥클린이라고 아시죠? 그 친구가 그 책을 읽은 겁니다. 그래서 만든 곡이 빈센트예요. 우리 스타리 스타리 나이. 그 젊은 친구가 그 책 읽다 깜짝 놀랐대요. 와, 이런 화가가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 맨날 반고 하잖아요. 우리 특히 반고는 네덜란드 사람이죠. 네덜란드 사람들 반고 뭐라고 발음할까요? 완전 달라요. 못 알아들어요. 방헉 이렇게 발음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반고 하면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반고우는 이름이 아니죠. 고우는 성이고 이름이 뭡니까? 빈센트잖아요. 그래서 돈 맥클린이 빈센트라는 곡을 만들었어요. 그럼 80년대 우리나라 양인자 씨하고 김희갑 씨는요. 킬리만자로의 표본을 만든 거죠. 반고 추노곡입니다. 진짜로요. 이거 반고 추노곡이에요. 가사가 다 반고 얘기예요. 그렇죠?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시면 꼭 그 킬리만자로, 왜냐하면 빈센트는 영어잖아요. 그래서 알아듣기 힘들어요. 아까 얘기했던 언어 장벽이 이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빈센트는 그렇게 많이 들었지만 그 반고하고 연관을 잘 안 시켰던 것처럼 킬리만자로 표현 마찬가지예요. 나레이션부터 해서 가사가 전부 다 자, 내가 지금 이 시기를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이유는 뭐다? 21세기가 나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다. 전부 다 고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우 추노곡이니 이런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자,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솔직히 여러분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5점이 있잖아요. 자, 우리 시기적으로 볼게요. 시기적으로 보면은, 자, 저쪽에 보면 아까 우리 음악 나올 때 나왔던 그림 있죠? 자, 론강에 흐르는 별밤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밤의 카페.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앞에 있는 별이 빛나는 밤에. 이 3점의 그림이 되게 중요한 그림들이에요. 왜 중요할까요? 아니에요. 고우의 내면의 변화가 그대로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렇죠? 저거는요? 안정적인 고우의 내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르레 내려가서 마찬가지로 자기가 갖고 있었던 이상향을 이제 꾸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알고 있는 예술가들하고 연락이라고 보다 일방적으로 편지를 쓴 거겠죠? 그 편지를 쓸 때 그리고 굉장히 아름답게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살짝 내면의 심정 변화가 왔을 때가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이제 어떻게? 흥분으로. 흥분이 보이는 거예요. 저 그림에서는 안정적인 게 보인다면 이 그림에서는 고우가 갖고 있었던 고갱이 온다라는 얘기에 그런 흥분이 여러분들 고스란히 느껴지는 반풍광이죠. 세 점의 반풍광이지만 다른 반풍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림 볼게요, 여러분. 이 그림은요. 모든 게 산산조각 난 거예요. 이 그림은요. 네.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 이렇게 세 점의 그림을 나란히 해놓고 보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되게 짧은 기간이잖아요. 여름부터 여러분들 그 이듬해까지 그린 그림인데 짧은 기간의 밤 그림 세 점이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그림 중에 제일 유명한 그림이 아닐까요? 전 세계 어딜 가나 뭐 카페를 가든지 도서관을 가든지 심지어 병원을 가든지 볼 수 있는 그림이 이 세 점의 그림이에요. 그 고우의 그런 내면의 감정적인 변화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볼 수 있는 중요한 그림이죠. 아까 제가 다 해설을 해드렸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 그림 볼까요? 이 그림은 미넨에 있는 그림이었네요. 고우는 해바라기를 여러 점 그렸죠. 그러니까 고우한테 해바라기는 거의 뭐랄까요?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뭐 분신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전 찌질해 죽겠어요. 해바라기 보면. 이 개인적인 겁니다. 거의 계속해서 고갱한테 매달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 해바라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로 자기들이 만날 때, 그림 교환할 때 고갱이 그 당시 때 고우 그림 중에 해바라기 그림을 골라가지 않았다? 제가 볼 땐 고우 이렇게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다른 느낌이에요. 좀 남자로서 자신감도 없고 이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어디에 뭐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막 고우 그림하면 제가 좋아하는 그림은 해바라기 그림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한테 익숙한 그림이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익숙함이라는 게. 그러면은 우리 그런 거 가질 수 있죠. 명작이다. 걸작이다. 우리 머릿속에 명작, 걸작 하면 딱 하나씩 떠오르는 그림 있지 않으세요? 하나씩이 아니라 여러 점이 있겠죠. 한 점씩 떠올려 보세요. 지금 머릿속에. 내 생각에 이 그림이 제일 걸작이다.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림. 소? 이중섭 씨의 소? 박수 한번 시켜요. 이거 정말, 왜냐하면, unexpected. 기대하지 않았던 대답이에요. 기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개인적인 거니까. 근데 왜 그 작품이 최고의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냐고 물어보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하면 말하기가 힘드니까.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걸작이라고 하는 작품들의 정의는 뭘까요? 주입된 거거든요.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걸작이다. 이게 걸작이다 할 수가 없어요. 다 주입받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육받은 거란 말이에요. 예전부터 이 그림은 명작이라고 누군가 정해놨기 때문에 우린 그 그림이 명작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럼 누가 정했을까요? 부자들이에요. 간단한 겁니다. 부자들의 취향이 곧 걸작이에요. 일반인들은 그림을 좋아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여기까지 왔나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좀 캐주얼하게 하니까 되게 좋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19세기 프랑스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우키요에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우키요의 영향이 굉장히 많은 그림이에요. 그럼 고우하고 고갱이 2달 반 동안 살았어요. 아르레, 그죠? 아르레 살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로의 그림에 대해서 얘기를 했겠죠. 그럼 아까도 우리 첼로 연주하시면 그랬잖아요. 고우가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마음이 따뜻했던 사람을 만났으면 고우는 좀 더 오래 살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고갱이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고갱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 예술가로서 우리 이제 시니컬 할 수 있죠. 그리고 고갱 같은 경우는 우리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아까 제가 살짝 얘기 드렸죠. 고갱이 미술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본다라는 것에 의존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면서 가장 많이 의존하는 신체 기관이 어디예요? 눈이잖아요.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근데 카메라가 나오기 전까지 어떻게 봤어요? 객관적으로 봤죠. 근데 카메라가 나오고 나서부터는요, 주관적으로 보기 시작했잖아요. 주관적으로 봤다는 게 인상주의란 말이에요. 그 인상주의 끝에 와서 후기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고갱은요, 난 안 보겠다. 난 눈을 감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눈을 감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모든 것들에 대한 빗장이 풀리는 겁니다. 공간적인 부분, 색감적인 부분, 시대적인 부분, 주제적인 부분, 소재적인 부분, 모든 것들이 자유로워진 게 언제다? 고갱 때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고갱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고갱이 고우 봤을 때 어땠을까요?
되게 유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남은 게 아니고 이런 생각으로서 우리가 얘기하는 표현주의로 들어갔던 고갱이 아르레 내려가서 그 그림 봤을 때 어땠을까요? 와, 너무 유치한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럼 거기서 여러분들 이건 이제 개인적인 그 인성 문제인데 여기서 여러분들 고갱이 예를 들어서 아우 고시 아니면 이런 거 누가 그려? 열심히 해. 이랬으면 문제가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예술가로서 고갱이 거기서 고우의 그림을 보고 자기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었겠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굉장히 반복됐던 것 같아요. 고우가 바라봤던,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우는 물론 자기가 느끼고 있었던 내면의 감정이 이입되긴 했지만 고갱 오기 전까지 그려놓은 그림 어땠을까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주 그 밖에 나가서 자연의 여러분들 빛에 반사되는 아름다운 자연을 그려놓고 또 이제 우리 노란집이라고 하죠. 거기 방이 두 개잖아요. 한 방은 고우가 쓰고 한 방은 고갱이 쓰려고 했단 말이에요. 고갱이 오면 쓸 방에다가 여러분들 해바라기 2점 붙여놨단 말이에요. 고우가 붙여놓은 거예요. 그럼 고갱이 딱 왔죠? 그럼 고갱 입장 어땠을까요? 제가 그냥 놀랬을 거예요. 들어갔더니 해바라기 2점이 그냥 고갱 그러지 않았을까요? 잘못 왔다. 근데 고갱이 솔직히 고우가 좋아서 온 게 아니잖아요. 고갱이 아르레 왜 온지 아시는 분? 이게 편지가 남아있어요. 고갱이 여러분들 아르레 오기 전에 어디 있었죠? 뽕따방에 있었잖아요. 뽕따방에 있을 때 그림도 안 팔리죠. 말라리아에 걸려서 자기 사정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테오한테 편지 씁니다. 파리에 있는 테오한테. 테오한테 뭐라고 썼을까요? 테오 씨, 내 상황이 지금 너무 안 좋으니까 내 그림 좀 사달라고. 근데 너무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럼 테오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걸 또 형한테 이릅니다. 고우한테, 형, 며칠 전에 고갱한테 편지가 왔는데 내용이 이래. 어떻게 할까? 고우 뭐라고 했을까요? 고우가 여러분들 순수하고 바보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태호야, 네가 이렇게 제안해라. 네가 그림을 사줄 테니 대가로 뭐 해라? 남쪽 내려가서 형이랑 있게 해라. 이게 딜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왔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예요. 고갱이 너무 코너에 몰려서 기차표 살 돈이 없었어요. 기차표 누가 사줬을까요? 또 태호가 사준 겁니다. 그래서 못 떠난 거예요. 이 아르레 있을 때 2달 반 동안 둘이 많이 다투기도 했죠. 그 싸운 다음에 고갱이 뭐라고 했을까요? 나 내일 가겠다고. 그 자요. 아침에 나와서 뭐라고 했을까요? 고우 씨 생각해봤더니 좀 더 있어야 되겠다. 왜요? 그때 그렇게 가면은 받은 돈 다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관계였고요. 그럼 주종 관계로 보자면 주에 해당하는 건 고우였단 말이에요. 아르레에 있었던 시간 동안. 그 저는 개인적으로 고갱 편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우 같은 친구는요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그런 사람 있지 않아요? 착한데 같이 있으면 짜증나는 사람?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사회생활을 하고 이 사람 진짜 착한데 좋은 사람인데 같이 있으면 막 짜증나고 화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고우는 그랬던 사람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둘이 계속해서 여러분들 티격태격을 했을 것이고 또 그 둘이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의 주제는 우키요에 얘기했을 겁니다. 우키요에. 우키요에는 잘 아시겠지만 우키요라고 쓰죠. 그러니까 뜰뿌자에 세상세자를 쓰잖아요. 우리가 1868년이 메이지 유신이에요.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 전까지가 에도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도 시대 때 유행했던 그림이래요. 우리 호쿠사이라든가 히로시게라든가 되게 많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뜰뿌자에 세상세자, 부세라고 쓰는데 그럼 떠있는 세상은 뭘까요? 떠있는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의미 없는 세상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뭐 대단한 거에 그걸 하지 말자. 일상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키요의 내용을 보면 다 어떻습니까? 뭐 신화적이나 역사적이나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다 일상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때 일본 사람들이 영산이라고 생각했는데 후지산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후지산을 작업해서 프린트로 찍어낸 거예요. 가격이 얼마나 했을까요? 우키요의 한 장의 가격이. 그 당시 때 우동 한 그릇이었대요, 가격이. 지금 우동 한 그릇 얼마예요? 맛있는 우동. 10,000원이라고 할게요. 우키요에가 10,000원인 거예요. 그럼 우리 일반적으로 4,500만 원 받는 회사원들 우키요에 한 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쉽게 살 수 있잖아요. 이게 우키요의 매력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었다는 거죠. 주제가 어때요? 일반적인 주제였고요. 일반적인 주제라는 얘기는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여행 가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선호하는 관광지 모습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냥 여러분들 비 오는 날 지나가 우산 쓰고 가는 모습일 수도 있고 또 일반적으로 가장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은밀한 성생활. 이게 전부 다 우키요의 주제였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프랑스를 강타한 거죠. 자, 전 세계 애니메이션 최강국이 어딥니까? 일본 이길 수 있는 나라 있어요? 없어요?
벌써 200년 전부터 우키요요를 밀어붙였는데 어떻게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일본을 이길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은요. 아주 우키요요의 영향이 그대로 드러났죠. 어떤 부분에서 이게 우키요요의 영향이 있을까요? 보세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우리 화병에 들어가 있는 꽃이 그림의 주제가 될 수 있었어요. 메인 주제가. 이건 17세기 네덜란드에서 장루아라고 하죠. 이때 살짝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 아카데미에서 가르칠 때 그림의 순위를 매겼죠. 1순위의 그림은 뭐다? 역사화다. 그쵸? 역사화, 뭐 신화, 뭐 종교화, 이게 1순위라고 가르쳤어요. 2순위는요? 뭐 풍경화다. 그죠? 3순위는 인물화다. 4순위, 가장 가치 없는 그림은 뭐다? 정물화다. 말이 돼요, 안 돼요? 21세기 우리 기준으로 보면 말이 안 되지만 이게 19세기 프랑스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런 주제를 그렸던 이유는 뭘까요? 주제가 벌써 나레이션 구조가 아닌 일상을 그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깊이감이 있어요, 없어요? 깊이감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의도적이었던 거예요. 프랑스 화가들이 일본 그림 보고 가장 놀란 게 그거예요. 자기네들은 배울 때 깊이감이 잘 묘사되고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깊이 있는 3차원이 묘사가 되게 그려야 된다고 배웠는데 일본 그림 보니까 의도적으로 평면이에요. 근데 색도 보니까 굉장히 강렬해요. 근데 그 강렬한 색이 이상하지 않아요. 그럼 강렬한 색, 일본 목판화가 보여줬던 강렬한 색 하면 떠오르는 화가 누가 있습니까? 마티스라든가 고갱도 거기 중에 하나고요. 원래는 여러분들 고갱이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오기 전에 나비파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레나비라고 하는. 그 나비파들이 원래 전부 다 일본 목판화의 영향이죠.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삐에보나. 그 자포나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죠. 너무나도 일본을 좋아해서.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깝지만 19세기는 자포니즘이 유럽을 강타한 겁니다. 19세기예요. 그럼 100년 전이었던 18세기는요. 중국 그림과 중국 문화예술이 유럽을 강타하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이걸 신화주의라고 해요. 왜 불어로 중국을 신화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18세기는 프랑스하고 유럽이 중국판이었고요. 19세기는 일본판이었어요. 21세기는요. 한국판이잖아요. K-팝 보세요, 여러분들. K-팝이 가장 인기 있는 유럽 국가가 어딜까요? 프랑스예요. 영국은 프랑스처럼 심하지 않아요. 영국은 솔직히 이 체감으로 느끼기가 힘들어요. 뭐 우리 BTS나 이런 인기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서 보면 잘 보이진 않아요. 근데 제가 다녀본 결과 유럽 국가 중에서는 그래도 한류를 가장 체감할 수 있는 국가는 프랑스예요. 그 정도로 이제 외국 문화에 대한 그런 뭐랄까요? 좀 개방적인 그들의 취향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다 그런 스타일의 그림이죠. 이런 그림들은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설명 안 한 그림? 이 그림 볼까요? 이 그림이 이제 가서 이건 암스테르담에 있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이제 고흐가 그렸던 마지막 작품이라고 우리한테 알려져 있죠.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흐가 그때 느끼고 있었던 내면의 감정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갱이 이 그림 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고갱이 이 그림 봤으면. 왜냐하면 자기가 고갱이 여러분들 고흐 그림을 봤던 마지막은 88년도에 아르에서 자기가 이제 여러분들 쓸 방을 고흐가 의도적으로 너무 여러분들 그 유치하고 차일디시하지 않습니까? 고갱 온다고 고갱한테 칭찬받으려고 그림 막 걸어놓은 거예요. 풍경화도 걸어놓고 밀박 그린 것도 걸어놓고 해바라기도 걸어놨는데 이 그림은 이제 여러분들 확실하게 고흐적인 느낌과 고흐가 여러분들 의도적으로 하진 않았을 거예요. 나는 나의 내면의 감정을 묘사한 이거보다 붙이 그렇게 간 거죠. 이게 바로 추상 표현주의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체의 완벽함을 그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다라는 개념이 바뀐 거예요. 항상 제가 설명했지만 미술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본다라는 개념이 객관적으로 무언가를 보다가 19세기에 이게 주관적으로 바뀌다가 20세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20세기, 21세기 지금 예술은요. 있는데 보이지 않는 걸 보여줘야죠. 실제로 존재하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뭐가 있을까요? 되게 많죠. 실제로 있는데 안 보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달의 뒷면. 달의 뒷면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우리 물리적으로 볼 수 없죠. 왜? 달과 지구가 같이 돌아가니까. 우리가 보는 달은 뭐다? 달의 한 면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럼 달의 뒷면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는데 우리한테 안 보이는 거죠. 그럼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21세기 예술가들은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붓을 가지고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죠. 이걸 누가 깼습니까? 듀샹이 깼잖아요. 듀샹이 깨버렸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오리지널리티.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진품의 정의 뭐예요? 진품의 정의. 진품의 정의. 대체할 수 없는, 좋습니다. 대체할 수 없어요. 맞아요. 또요. 굉장히 진보적인 대답이에요. 이건.
예, 대체할 수 없다라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진품에 대한 정의는 레이버, 노동력을 얘기하거든요. 이 화가가 진짜로 붓을 들고 이걸 그렸냐? 노동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조각가가 진짜 정과 망치를 갖고 이걸 깎았냐? 진짜 이 장인이 한 땀 한 땀 떴느냐? 이거 끝났습니다, 이런 세상은. 아주 끝나버렸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완 씨. 매일 돌하고 철하고 갖다 놓고 제목 뭐라고 합니까? 관계향이라고 하잖아요. 돌하고 철하고, 그쵸? 근데 그 돌 누가 만들었어요? 이완 씨 돌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이완 씨가 무슨 수로 돌을 만들어요? 그럼 이완 씨가 철을 만들까요? 다 포항제 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완 씨는 그걸 가지고 뭘 보여줄까요? 관계를 보여주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 한 50명 있다고 할게요. 자, 저하고 이분과의 관계가 있고 이렇게 관계가 있고 지금 같이 온 분 흔들어보세요. 같이 온 분. 두 분 짝꿍이에요? 자, 두 분의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서로 붙어있지 않으나 눈에 보이지 않으나 관계가 있죠. 그럼 저하고의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둘의 관계는 달라요, 같아요?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그걸 보여주잖아요, 이완 씨가. 무엇을 가지고? 철과 돌을 가지고요. 어마어마한 작품이죠. 이거 서양 사람들 이해하기 힘든 작품이에요. 왜? 세상을 바라보는 관념이 달라요. 서양 사람과 동양 사람들. 세상을 인식하는 게 달라요. 이런 거 뭐 다음에 얘기해 드릴게요. 너무 3000% 빠지는 것 같고. 이제 이 그림 같은 경우는 고흐가 갖고 있었던, 일단 미술사에서 눈으로 보는 게 아닌, 그렇죠? 눈으로 보는 거 플러스 자기가 느끼고 있었던 내면의 감정이 여과 없이 들어간 거죠. 추상 표현주의로 가는 첫 번째 단추를 3명의 19세기 예술가들이 맞춰준 거죠. 세잔, 고흐, 고갱. 그래서 저는 회화적으로 보자면은 가장 중요한 화가는 터너라고 생각을 해요. 윌리엄 터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터너의 영향을 받았던 모네라든가. 확실히 19세기가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저는 직업이 이런 그림 해설을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뭘까요? 가장 좋아하는 화가가 누구냐? 이거 진짜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시기별로 바뀌어요. 뭐 예전에는 제가 세잔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왜냐면 세잔이 설명하기 되게 난해한 화가예요. 거기에 비해서 고흐는 설명하기 되게 쉬운 화가예요. 고흐 그림은요. 근데 세잔은 그렇지 않아요. 세잔은 정말 난해한 화가예요. 그래서 세잔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있어 보이잖아요. 진짜로요? 근데 한 10년 지났더니 이제 세잔을 제가 마음으로 좋아하는 화가가 됐어요. 이제 머리로 좋아하는 화가가 아닌 세잔을 제가 진짜 마음으로 좋아하는 화가가 됐고, 이게 이제 세잔을 제가 나름 이제 개인적으로 이해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다음으로 이제 누가 질문을 하면은 세잔을 대답 못 하겠는 거예요. 이제는 바뀌었어요. 그래서 듀샹이라고 얘기했어요. 한동안은. 전 지금도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서양 미술사로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예술가 듀샹이라. 이거 제 생각입니다. 어디에 나와 있는 정답이 아니고 듀샹이라고 생각하다가도 이제 듀샹의 후예들이 여러분들 20세기와 21세기를 점령해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누군가가 저한테 가장 좋아하는 화가 지금 물어본다면 전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에요. 바뀌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뭐랄까요? 예술은 시대의 거울이라는 얘기가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19세기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선 그렇죠. 19세기를 알아야 되겠지만 19세기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18세기를 이해하셔야죠. 18세기를 이해하셔야만이 19세기에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난해하다고 하는 그림은 다 20세기잖아요. 우리 일반적인 저를 비롯한 제 또래의 한국 남자분들 20세기 예술 보면 뭐라고 합니까? 다 발로 그렸냐? 야, 나도 그리겠다. 이게 예술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갖는 이유는 19세기 말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상주의라고 하는 장르를 너무 표면적으로만 좋아했던 겁니다. 이뻤기 때문에. 이쁘죠? 하지만 그 안에는 19세기라고 하는 변화무쌍한 사회가, 사회적 변화, 정치를 바라보는 여러분들 정치관의 변화,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인식들의 변화, 이게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20세기 예술은 그걸 베이스로 해서 전쟁을 겪었잖아요. 일반 전쟁이 아니었잖아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은.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도 제가 얘기했을 때 잘 그렸다라는 그림의 정의, 이쁘고 아름다운 것을 어떻게 한다? 의도적으로 파괴한 거죠. 20세기는요. 그런 그림을 아직도 18세기의 기준으로 보니 안 맞는 거예요. 예술은 계속해서 시대에 맞춰서 발전을 했는데 그림을 보는 우리의 아름다움의 기준이 안 바뀐 거예요. 언제로부터? 18세기로부터. 그러니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이것만 조금만 관심 가지시면 20세기, 21세기 예술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하죠.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21세기를 살잖아요.
그래서 저는 21세기를 살고 있는 예술가들하고 우리하고 공통점이 많지 16세기를 살았던 미켈란젤로하고는 저는 공통점이 하나도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21세기를 살아가면서 미술사 하면 다 고전만 공부하고 계세요. 물론 해야 돼요. 고전을 무시할 수 없고 고전도 하지만 동시대에 살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봐야죠. 20세기에 예술의 문을 열어줬던 화가들 중에 하나, 가장 중요했던 고흐의 그림. 이렇게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